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강. 공간정보법은 이거 갖고 안 되고요. 요약집 다 보셔야 돼요. 공간정보법은 이거 갖고는 안 되고, 택도 없죠. 네. 아니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 네. 공간정보법은 지금 이게 한 3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요약집 60페이지죠. 그거를 꼼꼼히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등기법은 워낙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하실 바에는 요거라도 좀 보시라고 집어넣는데요.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거 위주로. 등기법도 한 10개 정도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오늘 필요합니다. 이거 다 꺼내셔야 돼요. 이거 안 갖고 오셨으면 책을 보세요. 네. 3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등기법을 좀 천천히 할 생각인데 불만이 있을까요? 네. 3쪽 보겠습니다. 3쪽.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어제도 했었는데 지번의 구성. 지번은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 번호 지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공시 기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된 복식 지번과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단식 지번 두 가지가 있죠. 복식 지번은 앞에 있는 숫자를 본번, 본래의 지번인 본번, 뒤에 있는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인 부번. 거기 한자가 잘못됐는데 그 한자가 아니라 붙일 붙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 뒤에 있는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가운데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 읽죠.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또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숫자 뒤가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그래서 이 지번의 구성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번의 부여 방법 원칙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죠. 북서 기본의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의 부여 방법이 일치하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의 부여 방법이 일치할 겁니다. 원칙은 뭐죠?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뭐였죠?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할 겁니다.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죠.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겁니다. 합병은 가장 선수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죠. 가장 선수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다만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가장 선수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할과 이 합병이 신청 유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병은 신청이 필요하고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다는 거. 넘겨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이걸 워낙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지역 일부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죠. 그런데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라 이쪽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지번이 있을 텐데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그 다음에 100의 4번, 그 다음에 100의 5번, 그 다음에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그런데 이 지역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이쪽은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똑같죠?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렇게 돼 있을 테고 여기는 100의 4번, 그 다음에 100의 5번, 101번, 102번, 110번, 그 다음에 111번. 이렇게 토지가 여기는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할 테고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겠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의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지번은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이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거죠.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였습니까? 본번. 본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것은 다 지워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였죠? 이쪽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전부 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여할 수 없죠. 그래서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100의 4번은 이미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102번, 102번도 제외가 될 테고 110번도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은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번이 100번, 103번,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세 번째 기준은 뭐였습니까? 제외되는 거. 여기에 지번을 부여하면 100번, 그 다음에 여기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부여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본번과 부번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번은 본번에 붙은 지번이기 때문에 본번과 부번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0번을 이걸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본번이 동일한 지번을 제외를 시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0번이 제외됐으니까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될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어떻게 합니까? 결번 처리한다고 했죠. 결번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그 다음에 이 결번 대장을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본번을 선택한다는 거. 두 번째, 이 경계에 걸친 지번은 이미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바깥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부여할 수 없죠. 그래서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다는 거. 세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6필지가 아니라 9필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9필지가 됐다고 한다면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개를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여기 2필지가 빈칸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원칙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뭐였죠? 블럭을 정해서 1블럭, 2블럭, 3블럭 이렇게 블럭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103번, 104번, 105번 블럭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가 103이니까 103의 1, 103의 2, 104의 1, 104의 2, 105의 1, 105의 2 이렇게 부여해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그리고 여기서 이 지번들은 전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적으로 그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아래에 있는 지번 중에서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본번. 여기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 왜? 다른 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뭐였죠?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 그렇죠. 그 나머지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이 원칙을 사용할 수는 없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블럭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이 네 군데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외웠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이라면 토지가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뭐 갖고 부여한다고요? 사업 계획도 갖고 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도면인데,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이 있을 텐데 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X좌표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도면은 보통 전자평판 또는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값은 보통 경위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죠?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할 테고, 여기서는요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것은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기 때문에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표상의 면적, 경사 면적이 될 수 없고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의미한다고 했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 이렇게 여기 도면을 그린다든지 또는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또한 이 경계가 바뀐다면, 이렇게 바뀐다면, 좌표값이 바뀌게 된다면 이때도 면적을 측정해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대장도 없어지고 도면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졌다면 다시 작성해야 되겠죠. 다시 작성해서 면적도 다시 구해서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는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처럼 당연히 면적을 구해서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 임야대장,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죠. 그런데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집이 돼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하고 또한 측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분할, 가운데 경계가 그려지죠. 면적이 줄어들 테니까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축척 변경, 소축척이 지적도에서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구해져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 경계를 고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고쳐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가 바둑판 모형의 토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보건 단계의 측량이죠. 보건 단계의 측량 4개의 특징이 있다라고 어제도 암기했죠.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보건 단계의 측량. 첫 번째 뭐가 있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죠? 검사 측량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적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지적 정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이 4개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 이 복원 단계의 측량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면적을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는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측정해서 고친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 맨 밑에 있죠.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1번 토지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의 경우, 여기는 도면인데 두 필지 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장이 존재할 겁니다. 대장에는 면적이 등록이 될 텐데 면적이 얼마로 등록되어 있냐면 100제곱미터, 여기도 1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 이 대장은 정확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면에 잘못 등록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똑같은데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가운데로 정확하게 옮겨야 될 겁니다. 경계를 그릴 때는 무조건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때는 측량을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적을 측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토지 경계 위치 정정 측량의 경우는 면적 측정이 필요 없습니다. 토지의 합병의 경우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합병의 경우도 면적 측정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면적 경계 좌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가 바뀐 거죠. 면적 측정이 필요 없을 겁니다. 도면의 제작성, 이 도면이 시간이 한 30년 정도 경과가 되면 도면이 낡아지게 돼요. 낡아져서 경계가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은 원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 원도라는 도면은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데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원래의 도면이에요. 근원적인 도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도를 위에다가 놓고 아래쪽에 약품 처리된 하얀 종이를 놓고 위에서 빛을 내려찝니다. 그럼 밑에 경계가 그림자 비치겠죠. 이거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걸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도면의 제작성도 면적 측정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외우면 좋겠지만 안 외우셔도 충분히 이건 푸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지상경계 결정이 나와 있는데 지상경계 결정 항상 출제가 되는 거죠.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첫 번째 인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가 경계가 된다고요? 중앙. 인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가 경계라고요? 하단부.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절토된 토지가 있을 때는 어디라고요? 상단부.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그리고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이런 건 뭐 매번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지상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걸리게끔 결정해서는 아니 되죠.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지상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도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공공사업.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었죠. 절, 제, 전, 구, 유, 수, 하, 도.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죠. 법원의 확정 판결.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서. 도시군 관리계획서.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3번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증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기존의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잘못한 거죠. 공사를. 그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통지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본 1번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또 담장, 구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종립,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출제한다고 그랬죠.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로 자꾸 출제를 합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자주 출제된 건데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언제 작성한다고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다음에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있죠. 의무.
그 다음에 요 다섯 가지가 아니죠. 뒤에 또 있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소재와 지번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어느 행정구역의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인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와 지번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좌표값이 존재하죠. 좌표값은 경계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두 군데죠. 첫 번째 뭐죠?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두 번째는요,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 이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좌표값도 등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두 문자 따서 외우시라고 했죠. 그렇죠.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렇죠.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설은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지목. 주로 지목이 특이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공부상의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종류 및 위치. 꼭 외워두셔야 돼요.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공개가 나오는데 당연히 공시정부니까 공개가 돼야 되겠죠. 이때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해야 되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이때는 누가 추가된다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 플러스 읍면 동장이 추가된다고 했죠. 읍면 동장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라고 가로에 쳐져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제외된다는 거. 요 3번이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무료인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열람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무료. 그쵸? 그 다음에 등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죠. 거기 3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이것도 올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데, 전국 단위로 간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이니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포함이 될 테고,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런데 아래 행정기관을 포함시켜서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기억하셔야 되죠. 2번도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죠.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됐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금년도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된 거라서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라서 작년에 출제가 안 됐고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1번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토지니까 이것도 자기 소유 토지가 되겠죠. 그렇죠. 상속이 됐을 테니까 3번 요게 추가됐어요. 요 3번이.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것도 두 문자 따서 다 외우셨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대책 꼭 외우십니다. 타적공 사생활 방지대책, 타적공 사생활 방지대책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용료, 이것도 1번, 3번이 자주 출제가 돼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사용료에 면제한다. 그 다음에 3번도 이것도 출제를 합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한다. 현금이 추가됐어요. 이것도 개정이 된 건데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수입인지 현금, 그 다음에 지자체 단위라고 한다면 수입증지 또는 현금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토지 이동의 신청이라고 나오는데 이 토지 이동 신청도 자주 출제가 되죠. 네.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뭐로 보게 됩니까?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했죠. 행정처분. 행정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때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뭐였습니까?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청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제3자의 대위 신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특히 요 두 번째 꼭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공공사업. 그렇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의 경우 뒤따르는 지목이 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이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지만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도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단체죠.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대표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기관 누굽니까?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 이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누굽니까? 관리인 또는 누굽니까? 사업시행자. 아니죠. 관리인이죠. 그럼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하죠.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요. 따라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될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단계는 사업시행자겠죠.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물권자,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물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없게 돼요. 채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상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짐이 되는 겁니다. 채권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례 규정. 대단히 공공성이 강한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순서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죠?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으로 자꾸 출제한다고 했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게 되면 각종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이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게 되죠. 그럼 이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도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토지 이동 조서라는 서류를 작성했죠. 토지 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이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순서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순서를 맨 처음에 뭐였죠? 토지 이동,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이걸 자꾸 장난친다고 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는다고 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이제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할 겁니다. 첨부가 됐으면 이제 지역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겁니다. 요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한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수수료.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은 원래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징수해야 됩니다.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지적 공부를 등록 말소할 경우에는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납부 기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꼭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 나오는데 합병 어제도 했죠.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합병은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면적도 덧셈만 하면 되니까 측정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자주 출제가 되죠.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정한 지목이 뭐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그렇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12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요 12개 꼭 외우셔야 되는데 전부 다 지목이 부호죠. 부호인데 요것만 지목이 부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 부는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요것만 지목의 부호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예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때만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제도 했죠. 합병의 요건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합병 요건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반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소, 지지, 축등 이렇게 외우셨죠.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합병 제한 사유는 뭐가 있었죠? 네? 어제도 했는데 저당권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다만 이 저당권 등기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이 창설적 공동저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원인, 그 연월일,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창설적이란 뜻이고 이건 공동저당이란 뜻이에요. 이때는 합병이 허용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이거 다 저기 프린트에 있어요. 네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합병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등기법에서는 합필 요건으로 바뀌겠죠.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거기 3번에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겠죠. 왜요?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2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면 그 다음에 1, 2, 3번의 등기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전환권 등기. 이때는 합병이 허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등기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등기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전환권 등기, 판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3번을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뭡니까? 합병 요건,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합병하지 못할 겁니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한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했죠.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한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했을 때고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은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이때도 분할 대상 토지니까 당연히 합병이 허용되지 않겠죠. 구분은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한다면 그건 분할이 되니까 나머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겠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이때도 합병이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바깥의 토지인 경우 이때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죠.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니까 합병을 허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걸 외워두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저걸 외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거요. 이거 다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에. 그 다음에 정리 방법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을 보실 건데 등록상 정정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조사와 증명을 통해서 수집이 되겠죠. 이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잘못 등록됐다면 고쳐야 되겠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이라고 했습니다. 등록사항에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거.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해서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불렀죠.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에 이 예외에 해당된다고 했죠?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10가지. 10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이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통 소유자가 알 수는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 소유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힘듭니다.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정정 사유를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전에 통지한다고 했죠.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만 됩니다. 마스터.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전에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한다면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통지해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안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정정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에 의한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직권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정정만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측량이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제출이 돼야지만 이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정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때는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는 경우 10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이때 경계와 좌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까? 정지시켜야 됩니까? 정지시켜야 된다고 했죠. 왜요? 잘못된 경계와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시켜야 되겠죠. 정정을 위한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 소유자 정정은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때는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허용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허용이 될 겁니다. 왜? 명백한 자료,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만 허용이 되고 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직권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신청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가족관계, 이 제한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신청에 의한 정정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 했던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그 정도 보시면 될 텐데, 17쪽을 보시면 거기 토지 표시의 정정 나와 있고요. 직권 정정 사유 9가지가 나와 있죠. 9가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9가지에 하나가 추가되죠. 어디서 추가됩니까? 등록 전환에 있어서. 그렇죠. 등록 전환에 있어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등록이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따라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경계와 보다 정밀한 좌표값이 수집이 될 텐데 보다 정밀한 경계와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내는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했죠.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때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된 면적 이렇게 불렀죠. 등록 전환된 면적. 그러면 이 등록 전환된 면적이 등록 전환된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략해서 등록 전환 면적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임야대장의 면적이 얼마로 등록되어 있냐면 얼마로? 10,000제곱미터. 그런데 여기 등록 전환된 면적이 얼마냐면 10,001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가 적습니까? 큽니까? 작죠. 이때는 이 면적을 여기다 등록하고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10,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는 11,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가 굉장히 크죠. 그때는 이거를 이쪽에 등록하고 11,000제곱미터로 등록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11,000제곱미터로 고칠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권 정정이 이때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총 10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0가지. 그래서 1번부터 보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직권 정정 되겠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죠.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이게 키워드죠. 면적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여기가 키워드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여기가 키워드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을 통한 실제 면적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될 겁니다.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여기서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7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토지 하필 등기의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는데 하필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 각하한 다음에 통지해야 되겠죠. 하필 요건을 무효화시키고 통지할 겁니다. 니네도 무효화하라고. 그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사항이라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9번,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겠죠.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축적 변경이 있는데 축적 변경은 잠시 쉬었다가 할 거고요. 요거 꺼내셔야 돼요. 이거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이걸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